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저는 제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아내 수진과 결혼 생활을 했고 우리에게는 16살 된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지역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기술 엔지니어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가족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딸아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준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별거를 원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유난히 따뜻했던 3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고장난 설비를 점검하느라 손에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근무 중이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스팸 문자나 지은이가 태워달라고 하는 전화겠거니 하고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뜬 이름은 이웃집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평일, 그것도 근무 시간에 전화할 뿐이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네, 아저씨. 기계를 조작하느라 정신이 없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나도 하던 일 멈추고 지켜보고 있어. 묵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저씨는 마치 달리기라도 한 듯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와 있어. 사람들이 내 집에서 짐을 빼내고 있다고. 수진이도 밖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있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삿짐 트럭이라니요? 도둑이 든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도둑 같지는 않아.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의자랑 탁자를 가리키고 있어. 무작위로 터는 도둑 같진 않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낮에 아내가 짐을 빼돌리고 있다니. 지은이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안 보여. 수진이만 있어. 뱃속이 뒤틀리고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둑이 든 걸 수도 있고 수진이가 괜찮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저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또 뭐 보이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경찰이 오면 제가 가고 있다고 전해주시고요. 전화를 끊고 손에 묻은 기름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전화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고 저는 곧장 부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부장님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불쑥 들어올 정도면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야, 김 과장. 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와 있답니다. 이웃 말이 제 짐을 빼가고 있다네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급합니다. 퉁명스럽던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알겠네. 어서 가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달려갔고 차 열쇠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박씨 아저씨는 헛소리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있다면 진짜 있는 겁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엑셀을 밟자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머릿속은 최악의 상황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하려는 걸까? 다른 사람과 도망이라도 치려는 걸까? 하지만 예고도 없이 대낮에 이런 짓을 한다고?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심각한 부부싸움도 별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말다툼은 했지만 2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라면 의례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세워진 거대한 흰색 이삿짐 트럭을 보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불쾌한 혼란이 솟구쳤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뛰어내려 제 인생을 약탈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인부 2명이 현관 밖으로 커피 테이블을 들고 나오고 있었고
마르고 키가 큰 제3의 남자가 마치 집주인이라도 되는 양팔짱을 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저는 소리치며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당장 그거 내려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꺼, 이 자식아. 마치 제가 불청객인 양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닫기도 전에 그의 턱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진정하고 싶었지만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내 가구, 내 집, 내 인생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놈이 누군데 감히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간단 말입니까? 그가 얼굴을 감싸 쥐고 일어나려 하자 저는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대낮에 도둑질하면 모를 줄 알았냐. 제가 고함을 지르며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깨에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보호하려 웅크렸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와중에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분노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12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엉뚱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젠장. 다시 제대로 걸었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침착했습니다. 경찰이 필요합니까? 구급차가 필요합니까? 경찰이요.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직원은 안전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제가 대꾸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고개를 획 돌리자 아내가 진입로를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고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의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턱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세상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지며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호? 민호가 누군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내 남자친구야. 알겠어? 당신이 동네 양아치처럼 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은 얼음물 세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결혼 생활 전체가 사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17년의 세월, 사춘기 딸, 안정된 삶. 그런데 남자친구라니. 민호라는 작자는 보도블록 위에서 갈비뼈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제기랄. 그가 콜록거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극심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내 아내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내 집 앞마당에서 이 자식이랑 놀아나? 저는 뒤로 돌아서 그 자식의 급소를 걷어찼습니다. 놈은 쥐며느리처럼 몸을 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민준, 그만해. 사람 죽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분노였습니다. 저는 놈을 한 번 더 걷어찼고 그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트럭 옆에 인부 2명은 팔짱을 낀 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 것 중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였겠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가르고 경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곧바로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테이저건에 손을 올린 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경찰관 하나가 즉시 저와 민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세요, 선생님. 그가 명령하며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쥐고 있었고 순간 그를 밀쳐낼 뻔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찾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재산을 훔치고 있었어요. 경찰관은 다친 남자친구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인,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가슴을 펴고 충격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관님, 이분은 최민호 씨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고요. 우린 제 짐을 좀 옮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민호의 뺨을 한 대 더 때리고 싶었지만 경찰관의 눈빛에 참았습니다. 부인 물건이라고요?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부인, 이혼 소송이나 법적인 별거 신청을 하셨습니까? 수지는 말없이 눈만 굴렸습니다. 안 하셨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법적 합의 없이 마음대로 가재도구를 가져가실 순 없습니다. 남편분이 절도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침을 삼키며 이삿짐 트럭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자기가 하는 짓이 법적으로 명백한 절도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비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짓밟고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겠지. 착각이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집안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공식적인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란 말씀이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봐요. 저 사람하고 17년을 살았어요. 저도 권리가 있다고요. 경찰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김민준 씨가 특수절도로 고소하신다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와 제 파트너가 보는 앞에서 개인적인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시죠. 아시겠습니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나가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야. 항상 사람을 숨막히게 통제하려 들었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 명의는 우리 어머니로 돼 있어.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이수진, 넌 여기서 아무 권리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옥타브 높게 치솟았습니다. 웃기지 마, 김민준. 내가 여기서 지은이를 키웠어. 내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내 청춘을 너한테 바쳤어. 여기도 내 집이야. 경찰관이 결국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부인, 그만하세요.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부인 집이 아닙니다. 법을 따르지 않으시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지는 좌절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인부들에게 캄 돌아섰습니다. 알았어요. 짐 다시 다 들여놔요. 인부들은 항복하듯 손을 들고 물건을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이 막장 드라마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세요. 수진이 고통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가지러 들어갔고 저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일어나려는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졌고 얼굴은 피범벅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동정심이 생길 뻔했지만 아까 거만하게 서서 내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동정심은 사라졌습니다. 10분쯤 후 수진이 가방 2개를 끌고 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진입로로 발을 구르며 걸어왔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가방 2개를 구르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가방 열어봐. 그녀가 쉔 돌아섰습니다.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진심이야, 김민준? 내가 도둑년이라도 되는 줄 알아? 저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지. 인부들 몇 명이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지퍼 여세요. 그녀는 첫 번째 가방 지퍼를 열고 거칠게 펼쳤습니다. 옷무더기와 신발 몇 켤레가 보였습니다. 그때 스웨터 밑으로 제 노트북이 삐져나온 게 보였습니다. 제가 낚아챘습니다.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어?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필요해서 그랬어. 안에 내 파일이 있다고. 그러시겠지. 저는 충전기 선도 잡아채서 옆으로 던졌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해?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해. 내 건 못 쓰니까. 민호는 이삿짐 트럭에 기대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수진아, 그냥 가자. 그녀는 저를 마지막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끌고 떠났습니다. 경찰관은 동료에게 신호를 보내 다른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수진이 우리 집을 털어가는 걸 막았다는 비틀린 승리감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민호는 갈비뼈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여전히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트럭들이 떠나고 경찰도 돌아가자 거리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구가 여기저기 끌려다닌 흔적, 긁힌 자국, 어정쩡하게 옮겨진 의자들, 널브러진 박스들. 방 안에는 땀 냄새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의 절반을 훔쳐 가려 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상처 입은 자존심, 그리고 뱃속 가득한 분노뿐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포기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인 거지? 내 면전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은이는 내 딸이잖아.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은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멈춰서서 집안 꼴을 둘러보았습니다. 널브러진 물건들, 발자국, 박스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앉아라.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발치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아이 얼굴에서 충격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찾으려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방금 떠났다. 새 남자친구랑 같이 떠났어.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민호 아저씨 말하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 사람 알아? 아이는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소개해줬어. 오래전부터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래. 10대 때 사귀었다는데 아저씨가 이민 가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왔나 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한테 말해줄 생각은 안 했니? 아이가 다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쾌할 정도로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엄마가 사생활이라고 했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랑 아빠, 원래 사이도 별로였잖아. 그 무심한 말투는 제가 민호에게 날린 어떤 주먹보다 더 아프게 저를 때렸습니다. 수년간 아이의 학예회에 가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가고 일요일마다 놀러 다녔던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마가 몰래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내 돈을 훔쳐 가려 했던 걸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니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훔친 게 아니야. 엄마가 받아야 할 몫을 챙기려던 거지. 솔직히 아빠는 항상 너무 통제하려고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명의 집이라는 걸로 엄마 압박했다며. 돈 관리도 따로 하고 엄마가 돈 쓰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내가 공과금 제때 낸 거나. 난 3년째 같은 안전화 신으면서 내 학원비로 수백만 원 쓴 얘기는 엄마가 안 하더냐? 아이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자격이 있어. 저는 혈관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끼며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친딸이 제 면전에서 제가 엄마에게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카롭고 씁쓸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가지라고 해. 너도 데려가고. 지은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벌떡 일어나 술진 10장으로 갔습니다. 위스키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가족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 내가 굳이 자상한 남편이나 헌신적인 아빠 노릇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잔에 술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턴 내 방식대로 할 거다.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뭘 어쩔 건데? 제가 잔을 콱 내려놓자 위스키가 목을 태웠습니다. 사기당한 남자가 할 법한 일을 해야지. 내 재산 지키고 쓸모없는 인간들 잘라내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지켜볼 거야. 아이가 망설이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너무하잖아, 아빠. 진심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옳았다고. 내 입으로 말할 땐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너무해? 지은이가 방어하듯 팔짱을 끼고 일어섰습니다. 내 말은 엄마 입장이 그렇다는 거야.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어. 아빠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해서 산 거라고 했어. 아이가 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는 진짜 행복을 원해.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막아?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래, 이를 갈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 가서 민호 아저씨의 완벽한 의붓딸 노릇이나 해. 난 이제 상관 안 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도 지겨워. 아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비통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단 하루 오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찍 집을 나서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철수 변호사라는 법정에서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없이 짐을 빼돌리려 했다고요? 게다가 바람까지 피우고 이건 식은 죽먹기죠. 그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 외에는 단 10원도 더 주기 싫습니다. 자기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새 남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양육권은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은이 양육권은 엄마한테 다 넘기세요. 어차피 애도 엄마 편을 택했으니까요. 강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확실합니까? 판사들은 보통 공동 양육권을 선호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를 원한다잖아요. 키우라고 하세요. 18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주겠지만 그게 다입니다. 주말마다 만나는 아빠 노릇 안 합니다.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으니까요. 변호사의 반들반들한 책상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나 민호가 애를 감당 못하겠다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죠. 강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걸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아셔야 합니다.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끝내주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더미를 펜으로 톡톡 쳤습니다.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길어질 겁니다. 부인 반응에 달렸죠. 빠를 겁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에겐 반대할 명분이 없을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공동 계좌를 싹 비웠습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딱 이 영원만 남겨뒀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의 기여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회사 인사과에 가서 보험과 연금 수령인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서명 하나하나가 묘한 승리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쾌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날 버리고 싶어? 그래, 빈털터리로 나가봐라. 이틀 후 수지는 회사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뭐가? 내 몫을 지킨 것뿐인데. 계좌를 다 비웠잖아. 보험에서도 내 이름을 빼고 그녀가 헐떡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거 그 어디에도 있을 자리가 없어. 법원에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거란 생각 안 해?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결혼법이야, 이 멍청아. 저는 수화기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연봉 비슷하잖아, 수진아. 나도 너한테 위자료 안 받아. 너도 나한테 위자료 못 받아. 네가 가구 훔치려던 거 경찰 기록에 다 있어. 내 연금 절반을 원해? 그럼 나도 내 거 절반 가져갈 거야. 그건 생각 안 해봤지? 그녀가 침묵했습니다. 아마 계산이 복잡해졌겠죠. 그러다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난 내 아내야.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호가 갚아주겠지. 내가 빚졌다는 그 빚.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김민준, 이 나쁜 자식. 두고 봐. 전화를 끊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녀는 곧 모든 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재판날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최 변호사라는 변호사와 함께 왔는데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감정 호소를 하려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사님, 17년 동안 아내로 살았으니까요. 강 변호사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판사님, 해당 배우자는 허가 없이 가재도구의 절반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에게 본인의 저축이나 퇴직연금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나눈다면 양쪽 다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판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부인, 본인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최 변호사가 수진에 기어도니 엄마로서의 역할이니 떠들어댔지만 강 변호사는 수진의 직업, 연봉, 그리고 이혼 합의 없이 집을 털려 했던 날의 경찰 조서를 들이밀며 반박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양육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의뢰인은 단독 양육권을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만 지급하길 원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법정 건너편에서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도 와서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나 버리는 거야?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제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엄마가 원하던 거잖아?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판사가 아이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와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던 거지 아빠를 완전히 잃고 싶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 아이가 제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전 이미 선택을 해버렸어요. 판사는 이 모든 난장판에 질렸는지 결국 이혼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우리 연봉이 비슷해서 수진에게 위자료는 없었고 저는 지은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땅땅땅. 끝. 법정 밖에서 지은이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분노와 혼란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녀를 지지하러 올 생각조차 안 했겠죠. 그 사실이 역겹게도 통쾌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칼처럼 심장을 찔렀지만 자초한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 일하랴, 민호랑 연애하랴 바빠 10대 딸을 온전히 돌볼 수 없게 되자 결국 제 어머니가 지은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지은이를 만났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이가 울며 아빠, 제발 다시 아빠랑 살면 안 돼? 라고 빌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때로는 다리를 불태워야 땅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울면서 제 집에 뛰어들어와 민호가 수진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는 폭행 혐의로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 바뀌긴 한데 놀랍진 않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 엄마랑 17년 살았다.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 지은이는 제 냉정한 반응에 충격받은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안하다만 난 털끝만큼도 동정심이 안 생긴다. 한동안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회복했지만 병문안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에게 건너 들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을 동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꿈 같은 로맨스가 악몽이 된 걸 보며 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독할 정도로 제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혜영이라는 직장 동료와 데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제 모난 성격도 좋아해주는 시원시원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즐겁게 지내며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지은이 주변을 맴돌며 상처 준 것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집에 얹혀 살며 엄마, 아빠 모두를 원망했지만 수진과 살겠다고 고집 피우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껄끄럽고 깨진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요란한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저는 잠이 덜 깬 채 비틀거며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죠. 문을 벌컥 열며 누가 이렇게 일찍 깨우나.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려 했습니다. 현관에는 지은이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수진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심이냐? 해가 다 뜨지도 않았어. 또 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어. 저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댔습니다. 무슨 곤경? 또 너 죽이려는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그녀가 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감옥에 있는데 나 임신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캑캑거렸습니다. 지은이를 쳐다보자 아이는 엄마 말을 확인하듯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민호 애인 건 확실해?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몰라. 그게 문제야. 당신 아이일 수도 있어. 기억 안 나? 이 사단이 나기 몇 달 전 우리 실수했던 날 밤. 근데 그쯤에 민호랑도 잤어. 그래서 누구 애인지 몰라.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관계가 끝장나기 전 술에 취해 어색하게 보냈던 그 밤이 떠올랐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 7시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엄마 진짜 위험해요. 민호 아저씨 불안정한 사람이고 엄마 임신한 거 알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엄마 무서워하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어. 부모님은 그 스캔들 이후로 연을 끊으셨어. 월세도 밀리고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아. 민호가 애 아빠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만약 맞다면 끔찍해. 그 사람 출소했을 때 나나 아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어.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분노와 불신이 솟구쳤습니다. 내 알바 아니야. 그 자식하고 뒹굴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지은이가 제 팔을 더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그 사람 미쳤어요. 엄마 협박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고 난 할머니 댁에 얹혀 살고 그냥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요. 아이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아빠랑 살던 때가 그리워요. 잘못한 거 아는데 제발 부탁드려요.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 소매를 꽉 쥔 아이의 떨리는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은 눈물인지 스트레스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한때 수진을 사랑했고 어쨌든 지은이는 제 딸이니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얼마나 빨리 제게 등을 돌렸는지도 기억했습니다. 수진이 민호 앞에서 저에게 얼마나 망신을 줬는지도요. 이건 그들이 자초한 최후의 업보 같았습니다. 스스로 다리를 불태웠고 이제 물이 차올라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게 정말 내 임무일까? 두 사람은 침묵 속에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수진의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비췄습니다. 지은이는 온몸을 떨며 제 얼굴과 뒤쪽 현관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길 원해? 그래, 들어와라. 너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날 파멸시키려 했지만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되자. 뭐 이런 거? 수진이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한 짓의 변명은 없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민호가 그렇게 폭력적일 줄은.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더 나은 걸 찾아 떠난다고 생각했어.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임신했는데 누구 애인지도 모른다고. 네가 자초한 재앙이야. 그녀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지은이가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 미워해도 되는데. 엄마 저렇게 고통받게 두면 안 되잖아요. 만약 아빠 아이라면 아빠 핏줄이잖아요. 아니더라도 전 아빠 딸이고요. 우린 아빠가 필요해요. 저는 고통스럽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고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 못해.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 활짝 열고 다 용서하고 잊으라고? 아니,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들여보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갈 데가 없어, 민준 씨. 그럼 모텔이라도 잡든가.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잘난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빌려보든가. 부모님한테 다시 빌어보든가. 지금 내 알바 아니야.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고 했잖아. 지은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잘못했어요. 빌게요. 아빠가 안 도와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가 다시 제 팔을 잡고 흐느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라면 뭐든 할게요. 사과할게요.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저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아이를 끌어당겨 안아주고 이 악몽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내 아이니까요. 하지만 법정 밖에서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수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민호를 만나서 기쁘다고 했던 말. 제가 수진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안전한 보험일 뿐이었다고 했던 말. 그 기억이 제 안의 연민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무기력하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뽑아든 것처럼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더 이상 호구 노릇 안 해. 너희 둘 다 내가 인생에서 사라지길 원했잖아. 근데 어쩌냐. 너희가 원한 대로 됐네. 이제 와서 내 문 두드리고 동정받을 자격 있는 척 하지 마.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수치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하다니까 가라.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하도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문 너머로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와 수진의 나직한 위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짓밟을 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쁜 놈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처자식을 돕지 않는 옹졸하고 삐진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상관없었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은 안 당합니다. 생존은 그들 몫입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일 수도 수진이 친구 차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몇 분 뒤 그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문에 새겨진 나무 무늬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벽을 치고 싶은 충동과 뒤섞인 감정들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제 아이를 가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고 또다시 버림받는 실수를 반복할까요? 아니면 잔인한 본성에 더 깊이 파고들어 모든 걸 외면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들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고 그들을 벼랑 끝에 세워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그거면 충분합니다.